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 기자의 덕업상권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덕업상권. 강 기자님, 오늘은 뭘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일단 처음에 소개해드릴 건 이쯤 되면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어제까지 5화를 보고 온 드라마예요. 뭐예요? 38 사기동대. 또 왜요? 타사구만. KBS 뭐 KBS 있는데. 걸 할 날이 금방은 올까? 함부로 애틋하게. 함부로 애틋하게. 뭐야, 이건? 수지. 몰라요. 우리 녹음하는 이 시점에서는 사실 아직 시작은 안 했어. 그래요? 네. 나 어쨌든 드라마를 아예 안 보니까. 아니, 장르물을 소개해야죠. 우리 서브컬처 뭐 이런 쪽 아닌가? 뭐 물론 로코는 장난 아닌가? 어쨌든 이게 38 사기동대가 금요일, 토요일 11시 OCN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케이블에서 제일 박 터지는 사실 시간대 중에 하나잖아요. 엠넷에서 이 쇼미더머니하고 TVN에서 삼시세끼하고 뭐 이런 시간이. 뭐 지네들끼리 경쟁이네 어차피. 그러네요. 다 같은 꽤 회사. 많이 나오는데 시청률이. 아니 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회사 한다. 거니까. 아,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 취향을 참 분산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처음에는 어떤 그 고액 체납자들을 상대하는 그 세금 징수과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악정고투 이런 걸 막 보여주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죠. 이 악덕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막 60억을 안 냈어. 뭐 지방세랑 뭐랑 포함해. 근데 찾아가면은 뭐 이렇게 막 다 이게 라인이 있어가지고 연락 받고 다 감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애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되게 이 고위층 내지는 이 부자 가진 자들에 대한 이런 그 악독함과 이 간사함, 얄미움을 너무나 많이 증폭시켜서 얘네들을 사기쳐 먹어도 되겠다까지 끌어모은 다음에 결국은 전문 사기꾼을 동원해서 얘네들 등을 쳐먹겠다는. 그래서 사기동대. 네. 그래서 이 고액 체납자를 좀 응징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는 드라마인데. 홍기통 같은 거네. 그러네. 예, 근데 그렇게 얘 마음대로 안 흘러가요.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이게 K-pop 무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명의 도둑들 같은 영화가 이제 그런 도둑들. 건데 여러 전문가들이 모의하는 모여서 작전을 짜고 뭐 물론 중간에 조금씩 흐트러지고 뭐 누가 등쳐먹기도 하고 또 배신하기도 하고 뭐 이런 드라마인데 얘네 서로 잘 화합이 안 되는 순간도 있고 심지어 어디까지 왔냐면 어제는 이미 이제 형사가 이걸 다 끼어들어가지고 덜미를 잡힌 상황까지 왔어요. 이 사기동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사기꾼들이 공사를 친다고 하는데 사기동대라고 읽으면 아니라 사기동대라고 읽어야 되나? 이게 다 붙어 있어요, 그냥. 38 사기동대. 38 그리고 사기동대. 사기만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했더니 그러겠네. 헌법 제38조가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38기동 뭐 있었어요. 38팀이었나?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래서 38 아무튼 뭐 또 한 것 같고. 근데 이 공무원을 동원해서 이제 사기꾼을 동원해서 이 사기를 쳐먹는다는 게 좀 신선하기도 하고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드라마인데 재밌는 건 이제 악인을 응징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당연히. 그쵸. 그걸 위한 건데 이게 생각대로 잘 안 되면서 이게 위기가 만들어지는 상황들을 좀 재밌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역시 라이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드네. 저런 악독한 사람들 목숨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지만 그런 사람들의 재산을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사람이 악독하게 모은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거 가져와서 뺏겨가라, 예,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를 지금 좀 고민을 한 거죠. 우리가 마침 또 데스노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또 소개하는 하나의 이유가 또 있는데 이게 최근의 경향인 것 같아요. 가진 자를 악으로 설정하고 이 악을 제압하는데 법조에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약간 악으로 제압하는 듯한 그런 인상의 작품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적으로는 뭐 KBS 거다. 동네 변호사 조두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작년쯤엔 어셈블리 정재영이 나왔던 그런 것도 약간 그런 구도를 유지하고 있고 뭐 흥행된 영화들 중에서 내부자들, 베테랑 뭐 이런 영화들이 다 그렇고 최근 개봉했던 뭐 비밀은 없다도 약간 고위층의 어떤 부정과 뭐 그거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구도를 굉장히 한국 어떤 작품들이 목말라 하는 건가요? 많이 가져가고 대중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네. 그런 작품들을 잘 안 봐요. 아, 왜요? 네. 왜 그러니까 가졌어요? 가진 자? 아니요. 가진 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가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드라마들이 감정의 과잉이라고 할까?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느껴져요. 한국 드라마들이 그런 게 좀 있어요. 정의에 대해서 집착을 한달까? 정의를 조금 세련되지 못하게 표현을 한다고 할까? 그래서 호소를 하는 네, 거죠. 네. 그 감정의 호소가 많아가지고 이를테면 미국 드라마 중에 영화 중에 뭐 스포트라이트라든가 네. 그거랑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죠. 왜? 그 월스트리트. 뭐지? 저번에 소개했던 뭐지? 빅쇼트입니다.
월스트리트에 대해 다룬 아담 맥케이 감독의 영화죠. 아무튼 그런 작품들 있어요. 같은 어떤 세련됨, 그런 건조함을 그런 건조함이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렇긴 해요. 그게 가진 자들에 대한 반발심과 그런 것만을 이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네. 거예요. 결과적으로 뭔가 사람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한다는 거죠. 네. 이성적으로 네. 생각해보고 뭔가 잘못된 걸 고쳐나가게끔 실제로 해준다기보다는 이게- 뭐 원망만 하게 한다? 그런 거? 그런 것도 있죠. 이 정상적인 방법을 써서는 얘네는 이길 수가 절대로 없으니까. 이길 수 없다, 제압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 영화 내내 확증을 하면서 쌓아가잖아요. 막 얘네들에 대한 원망이랄지 뭐 증오랄지 이런 걸 쌓아가고 마지막에 점점 이게 경향이 바뀌어가는데 이게 해결하는 거는 결국은 얘네보다 뭔가 더 다른 수를 써서 그러니까 악을 마치 악으로 제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뭔가 사회상을 좀 반영한 것 같기도 하고요. 되게 네. 사회가 그런 식으로 고착화돼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법대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너무 있다는 이제- 게 되게 신기하고 이게 이제 경향이 됐다라는 거 사람들이 이걸 다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회상을 그러니까 네.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 38 사기동대도 결국은 이 사기꾼을 동원해서 이걸 해결한다? 그래서 과연 이게 끝까지 어떻게 될지가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은 이 사기가 잘 이끌어 나갈 때 또 재미가 있는데 이게 막 어그러질 때 또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막까지 이 악으로 또 다른 악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게 이 기조를 지킬 수 있을지도 되게 궁금하고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냥 영화적인 어떤 판타지를 계속 만족시켜주는 걸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뭔가 또 재미를 줄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져서 꼽아봤어요. 그리고 뭐 출연진들도 되게 좀 괜찮고 마동석. 마동석이 소심한 공무원으로 나와요. 세금 마동석이 예. 소심한 공무원. 그 정인기라고 그 배우 있죠. 아저씨. 약간 푸근한 이런 약간 좀 약자 이미지를 가진 이 사람이 되게 약간 뱀 같은 정말 형사 이런 걸로 나오고 이미지를 약간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조연들이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코미디도 상당히 좀 특별한 게 있어요. 특히 마동석 아저씨의 그 능청맞은 연기가 좀 감초같이 좀 작용을 하는 이런 드라마라서 한번 추천을. 네.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미안해요. 다음에 KBS로네요.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다음 작품은 뭔가요? 다음 작품은 제목은 외천루예요. 외천루. 네. 마천루 아니고. 그렇죠. 박과 대자를 써서 외천루. 근데 이걸 꼽은 게 신간은 아니고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그래도 마을은 돌아간다. 네. 그 작품의 작가의 작품집도 아니고 한 권 전체가 유기적으로 좀 이어져 있는 그런 이어져 있어요. 어떤 이게 사실은 연재된 잡지가 메피스토예요. 메피스토. 네, 장르 문학 잡지고 미스터리 위주로 좀 많이 실리는 잡지인데 전반적으로 이게 미스터리를 약간 개그적으로 좀 푸는 첫 장면, 첫 페이지부터 뭔가 캐릭터가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되게 제목도 단순하게 생겼네요. 부제가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좀 알 수 있는 나태관의 살인. 이거는 이제 아야치즈 유키토의 이제 관 시리즈의 제목이 다 이렇거든요. 뭐 김영관의 살인, 뭐 수차관의 살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패러디고 뭐 용의자 M의 변신, 용의자 뭐 용의자 X의 X의 헌신. 헌신. 그렇죠. 그다음에 와니누마 일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요코미조 세이시의 그 이누가미 일족이라고 있죠. 그 긴다이치 코우스케 시리즈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야기는 되게 처음에는 무슨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에로 잡지를 서점에서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걸로 시작해서 자기 동네에 누가 이제 버린 거를 주워다가 근데 왜 이게 한 권씩 빌까 뭐 이런 사소한 미스터리로 시작을 해요. 근데 중간에 가면은 어떤 존재가 나오냐면 로봇이 되게 완벽해가지고 로봇? 네. 그러니까 약간 근미래. 그러니까 여기서 외천루도 뭐냐면 약간 홍콩의 그런 도시 있죠. 그 증축을 너무 함부로 해가지고 되게 미로같이 된 그런 공간. 그래서 하도 그렇게 돼서 이제 외천루라고 부르는데 여기 로봇들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기계적으로 생긴 로봇도 있지만 인간하고 완전히 똑같은 사이보그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 사이보그들이 그 로봇들이 성욕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발달한 거예요? 그런 쪽으로 성욕을 이용을 풀어주는 하려는 쪽으로? 움직임도 이제 음성적으로 있는 요런 세계에다가 더 중요한 건 페어리라고 있잖아요. 인간의 조그만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이걸 관상용으로 또 파는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이것들이 점점 이렇게 좀 약간 개그적으로 보이다가 이런 요소들이 첨가가 되면서 뒤에 굉장히 재미있는 또 결말과 SF적인 반전 같은 게 좀 있나요? 미스터리 같은 거를 좀 나열하는 방식이 이 사람 좀 재미있는 작가구나. 나온 지는 좀 한 권짜리. 됐는데 몇년 그래도 동안. 마을은 돌아간다가 그렇게 주목받는 작품은 아니었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네네. 알지만.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온 거더라? 일본에서는 2009년에 연재가 됐던 건데 한국에서 2013년에 발행이 됐던 작품이고
이게 권수가 많은 걸 추천하면 안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책 정도는 굉장히 좀 특별한 미스터리 팬이면 더 재밌을 것 같고. 미스터리 이 공간. 네, 그리고 그다음에 SF적인 어떤 요소들도 있고 좀 특별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작품으로 좀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자님이 이거를 네. 그래도 마을은 돌아간다를 되게 재밌게 보셨나 봐요. 네, 재밌어요. 그거 CPD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봐야겠네요. 로코인가요? 휴가 때 아니잖아. 로코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거 그래요? 되게 아니, 저 복합적인 개그 많아요. 되게 좋아해요. 네. 개그. 그 개그가 또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개그를 또 선보여서 네. 근래 왜 내가 이 작품을 몰랐었지? 약간 뒤통수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많이 보는데 새로운 거 보면 이렇게 혹하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듯이. 근데 평소에는 뭐 좋은 작품이다 막 이렇게 해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새롭다고 느낀 건 또 오랜만이었던 거 같고. 신선하다. 예. 그러니까 요칠바람과 비슷한 냄새가 풍기는데 약간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의 작품이어서 이 사람 책 좀 봐야겠다 했는데 마침 나와 있는 게 있었더라고요. 무려 3년 전에. 그래서 뒤늦게 봤는데 외천루. 네,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식으로 마사카즈.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외천루를 추천하시는. 네. 그래서 이식으로 덕업 마사카즈. 상권 한번 네. 해봤습니다. 384 기동대와 함께 네. 함부로 애틋하게도 많이 아껴주시고 네. 함부로 애틋하게는 우리 광고 안 하나? 내부 광고는 돈을 안 주나? 내부 광고? 그건 뭐 광고 아니에요. 잘 되겠지. 수지 나오는데. 수지 나와도 폭망할 수 있지. 수지 나와서 폭망한 드라마가 있나요? 영화 없나? 뭐 드라마 없지 않아? 그러게요. 근데 한국 드라마를 안 보아서 잘 모르겠긴 하겠는데 이승기랑 했던 것도 꽤 잘 되지 않았어요? 이승기랑 나왔던 게 있었어요. 이승기가 수지가? 아닌가? 그 무슨 무슨 사극스러운 거. 맞아요. 그런 국가에서. 국가에서. 맞아.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384 기동대와 외천루 꼭 한번 접해보시길. 외천루 한번 봐야겠네요. 저도 보세요. 그래도 마을은 돌아간다. 엘이 죽고 나서 찾아온 라이토의 엘키라 이중 생활. 과연 라이토의 뜻대로 세상을 계속 움직여갈 수 있을까요? 데스노트 7권부터 9권까지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덕업상권 시작하겠습니다. 박력 넘치게 좀 더. 다시 갑니다. 네. 자, 덕업상권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오, 이거 신난다. 텐션업. 각자 자기소개하시죠. 저는 최 PD고요. 저는 CPD예요. 저는 강상준입니다. 네, 저는 강 PD입니다. 장유유서 아니야. 아무나 막 하는 거야. 순서 그냥 눈치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게스트 방청객. 이번 주도 나온 시로가네라고 합니다. 방청객께서 너무 오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치킨 시켰으니까 드시고 가세요. 그럼요. 먹고 가야죠. 네, 저희가 받은 게 있으면 또 드려야 되니까 사비를 덜어서. 데스노트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엘이 죽고 나서 걱정이 약간 엘이 죽고 나서 재미없었다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많아요. 좀, 저기 보면은 어디야? 우리 댓글 다신 분들 보면은 또이또리 현자님 데스노트는 엘과의 대결 전반부로 끝냈으면 더 깔끔했을 것을 후반부도 어른의 사정으로 늘리다 끝냈기 때문에 일부와 같은 완결성이 적었다라는 루머를 들은 적이 있네요. 격한 공감입니다. 진짜. 라고 하시네요. 저도 뭐 일부까지 훨씬 좋아했고 저는 근데 뭐 완결성이 없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재미는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게 사람이 둘이 되다 보니까 좀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보면 니아랑 멜로라고 엘의 후계자 2명이 나오는데 이 둘이 각자 따로 뭔가를 하니까 이게 지금 라이토 대 멜로, 라이토 대 니아 이게 세 개를 한꺼번에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멜로데니아. 그러니까 그리고 멜로 맞아. 대니아. 그리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멜로는 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쩌리 됐다가 갑자기 또 갑툭튀. 맞아. 뭐 조금 그래. 자 그러면 네. 본편 가볼까요? 네, 이제 엘이 죽고 나서 메시지가 이렇게 딱 전달이 되죠. 네, 그 컴퓨터, 엘이 쓰던 컴퓨터에서 카운트가 막 되잖아요. 네. 그게 0이 되자마자 L is dead라는 메시지가 보육원으로 전송이 되죠. 보육원이라니까 약간 좀 되게 영재학교. 보육원 영재학교로 해주세요. 영재학교. 영재학교. 네. 그래서 여기가 엘이 원래 옛날부터 자기 후계자를 좀 양성을 하려고 와타리가 만들었던 그런 탐정학교 같은 탐정학원. 네. 그런 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윈체스터에 있다 하더라고요. 윈체스터 맞아. 그래서 저도 그게 생각났어요. 저도 그게 깜짝 놀랐어요. 술집이 이런데. 쇼 오브 데드. 여기가 그 와미즈 하우스라는 데인데
니아랑 멜로가 옛날부터 약간 엘이 점 찍어둔 자기의 후계자다 이렇게 유명한 애였대요. 그게 보니까 그 얘기 나오잖아요. 엘이 그 전화 돌리고 강의를 네. 이렇게 했다던가 Q&A 시간을 가졌는데 다른 애들은 막 질문 열심히 하는데 맞아요. 그 니아하고 멜로 둘이는 질문을 안 했다고. 관찰하고 네. 있었다고. 그래서 높은 점수를 줬다는 얘기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약간 라이벌처럼 됐는데 결국엔 멜로가 먼저 이 보육시설을 떠나서 이제 키라에 대한 내용을 자기 스스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이러고 나가죠. 그리고 니아는 또 3년 동안 단독으로 키라를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자료를 들고 FBI 국장을 또 찾아가서 CIA는 왜 안 건드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내 일만 하나? FBI는 미국 연방법 위반 행위를 수사하고 공안 정보를 수집하는 미국 연방수사국이고 CIA는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의 수집이나 첩보 활동을 담당하는 미국의 중앙정보국이라고 하네요. FBI가 경찰이라면 CIA는 국정원 같은 거라고나 할까요? 그 미국 대통령을 접견을 하게 됐죠. 그래서 대통령 여기에 설득을 당해서 FBI와 드디어 CIA에서 선발한 요원들로 그래. 구성된 키라 대책 기관을 설립하는데 이게 계속 나왔던 그 SPK라는 기관인 거죠. 외부적으로는 엘이 죽은 지 한 3년 넘게 지난 거죠. 그래서 키라가 정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키라를 인정한다고 표명하는 나라들까지 나타난 상태고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멜로랑 니아가 노트를 누가 먼저 찾을 것이냐 이게 약간 자기가 정말로 엘의 후계자다 이런 걸 증명하는 과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쟁을 시작을 하는데 멜로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해요. 일본 경찰청장을 납치를 해서 약간 그 노트에 대한 거를 캐내려고 하고 SPK는 그 라이토 아빠 야가미 국장을 찾아가서 노트를 미국에 넘겨달라고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의 경쟁이 시작이 되죠. 아, 그 얘기를 안 했네요. 라이토가 엘의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키라의 역할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 수사본부를 대표하는 엘의 입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1인이요. 탐정과 범인의 역할을 다 하는 지금. 이거 뭐라고 죄송해요. 저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좋을까? 되나, 이거 뭐 영혼이 안 잡히는 뭐 완벽한 지금 위치를 얻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됐을까 싶은데 만약에 자원봉사 같은 거. 2대1 안 맞는다 그러면은 뭐 걸린다 그랬나? 뭐 그런 게 있지 그리고 않았을까요? 뭐 다들 약간 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라이토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그때 분위기도 저기 있었고 엘이 없다는 게 밝혀지면 엘이 죽었다는 게 밝혀지면 더 이상 수사를 이어가지 못할 거다. 아, 맞아. 더 이상 수뇌부에서 정부에서 우리의 어떤 수사본부를 계속 유지할 만한 그런 동력이 사라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저기 야가미 국장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엘을 어차피 익명의 존재였으니까 유지를 해야 그쵸. 되는데 그러면 우리 중에서는 결국 라이토밖에 없다라고 돼서 라이토가 그 유지를 이어받는 게 돼버리잖아요. 돼버리죠.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그 니아랑 멜로가 점점 그 키라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멜로가 납치를 했던 경찰청장이 자살을 해버려요. 여기서 그 대신으로 그 야가미 사유라고 앞에 나왔던 라이토 동생이 대신 납치가 되죠. 그래서 그 멜로 쪽은 라이토 아빠한테 노트를 가지고 LA로 와라 그렇게 하고 이 와중에 니아는 라이토한테 전화해서 자기 자신을 밝히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 복잡해. 그래서 야가미 사유를 구하기는 구하지만 결국 수사본부가 가지고 있던 노트가 뺏기게 되는 여기서 또 새로운 사신이 등장을 하는 게 류크가 노트를 2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가지고 내려온 노트 중 하나가 다른 사신의 노트였대요. 시도우라는 사신이 있는데 그 사신이 노트를 찾으러 인간계로 내려온 거예요. 되게 조기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조기? 조기요? 조기요? 굴비가 그거를 못 생겼어, 봤어요. 조기를 네, 이렇게 약간 새같이 생긴. 조기를 정면에서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생겼어. 새 같지 않아? 나 그래서 일부러 새인 줄 알았는데 새대가리 같아서 아, 그게 하는 그러네요. 짓이 멍청하니. 저는 생선 대가리. 그것도 괜찮다. 새나 생선이나. 아무튼 되게 멍청한 역할로 나와요. 그래서 얘는 노트를 찾아야 내 수명이 늘어나는데 이제는 죽을 때가 다가오는 그런 그런- 사신이잖아요. 그 앞에 죽을 몇 때가 번 다가오는 나왔어요. 막 이렇게 별로 인간계에 관심이 없고 뭐 노트에 이름 적는 것도 되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사신처럼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창가죠. 예, 창가죠. 얘를 이제 갑자기 등장시켜가지고 다급해진 거야 이제. 자기 아이고, 목숨이 지금 막 간당간당해. 윗재에서 막 찾아. 거기서부터 벌써 얘는 약간 글러 먹은 거야. 얼빠진 애다. 창가죠. 사신 미달이죠. 뭐. 일단 너무 단순하게 자기 노트를 멜로가 가지고 있으니까 멜로 쪽에 가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 노트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계속 궁리를 하는데
멜로는 그 와중에 노트를 가지고 자기가 맞지는 않고 그 마피아 네. 관련된 그 인물한테 맡겨서 대신 노트를 시험해보게 하죠. 결국에 SPK 내부인들, 니아 쪽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죽이기 시작을 하고 그 노트를 가지고 있다고 미국 대통령이랑 연락을 해서 그 니아 쪽의 정보와 움직임, 뭐 자금이랑 무기 이런 거를 사용하게 해달라. 아니면 자기가 핵 버튼을 누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게 돼요. 그것도 이제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데스노트가 여러 가지 지령을 사용해서 죽이는 게 가능하니까. 네. 그러니까 핵 버튼 누르고 죽어 이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 얘기지만 결국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자살을 하는 또 말이 되나 싶기도 해.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물을 곳이 없으니까 그 L 측에 전화를 하는데 라이토는 상황을 약간 역이용을 해서 너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냐 내가 구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한테 수사 인력을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특수부대를 배당해 봤잖아요. 배당. 네. 30명? 한 그 정도 됐어요. 10명씩 10명씩 세개 3개 부대 뭐 해가지고. 네, 그래서 라이토는 그 미사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미사를 통해서 멜로 주변 인물들의 사진을 파악하고 주변 인물이 죽을 때 우체국에 가서 그래. 자기네 본거지의 주소를 적어서 자기네 이제 본부 쪽으로 보내고 죽게 만들어서 위치를 찾아내게 되죠.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거의 이게 만능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초능력 같은 네. 그런 게 돼버렸어요. 지금. 처음에는 진짜 이거는 그냥 사람 이름 적어서 죽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응용력이 그러니까 한계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진짜 이름을 알아야 되고 뭐 얼굴과 매치가 돼야 되고 이거 좀 복잡하고 좀 어렵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진짜 응용 잘해가지고 공인이라면 누구나 이름이 공개돼 있고 그러니까. 얼굴도 언제든 맞아. 확인할 수 있고 그 권력층에서 건드릴 수 없을 만한 이런 장치에 불과할 수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지시할 수 있다라는 설정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쉽게 해결을 하긴 하죠. 그러면서 뭐 스케일은 살짝 엄청 커져요. 시시해진 느낌도 있고 네. 그냥 뭐 그러니까 마치 데스노트의 본질은 죽인다는 거에 원래는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뭔가 시킨다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근데 그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얘가 몇 번 실험을 하잖아요. 가령 이제 불가능한 거를. 그러니까 뭐 그쵸. 에펠탑 앞에 가서 뭐 죽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얘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거는 실현하지 못하고 거기까지 뭐 감방 안에서인가 뭐 죽고 뭐 이런 걸 몇 번 하는데 이게 이제 다 복선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뭐 이해해줘야지 설정이라는. 이해해줘야 되는 거군요. 어쨌든 그래서 막 주소까지 보내고 죽고. 별거 네. 다 해. 그리고 여기서 약간 그 사신 시도가 멍청하다는 게 나오는데 약간 얘는 노트를 찾고 싶은데 멜로가 노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멜로가 도와달라는 대로 다 도와줘서 이 급습한 그 라이토 부대들을 다 죽여버려요. 헬멧을 다 그 벗기고. 헬멧을 벗겨버리죠. 네, 헬멧을 벗기고. 그게 근데 가능했나? 원래 사신이 그 인간계에 이렇게 접촉할 수 있었어요? 어떤 노트를 인간은 만지지 않은 모르겠어요.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제일 물리적으로? 마지막 장면에 보면 라이토가 이렇게 사진한테 달려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뭐 허공을 거의 휘졌잖아요. 네. 근데 이건 됐겠네요. 이렇게 사과는 만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무 막대기를 물건을 들고 만들고 이렇게 근데 자기 그 손인지 무슨 뭐 이렇게 뭐 다리 같은 곤충다리 같은 걸로 이렇게 헬멧을 벗고 곤충다리? 좀 그렇지 않나? 그러게요. 네. 그렇게 아니 생각해보면 그냥 가서 집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그 생각을 못 했던 거지. 병신 진짜. 근데 그것도 되게 단순한 게 얘가 바보라는 그런 설정으로 모든 게 지금 용인이 되고 있는 근데 거야. 그 그냥 집어오는 건 그렇네. 안 되는 게 소유자가 지금은 있는 상태니까. 소유자. 아니 근데 다 죽은 맞다, 다음에는 그걸 접수할 수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돼 다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되는데 그치. 그냥 집는 거는 안 그게 돼요. 그 소유자가 죽을 때 네. 가지고거나 소유자. 넘겨주거나 그 부대가 다른 쳐들어왔을 때 거는 내비뒀으면 그러니까 내비둬서 그러니까 죽여버리면 냈어서 되잖아요. 그냥 맞아. 멜로 일당을 다 소탕하게 한 다음에 자기가 지우면 되는데 그 생각은 못하고 나는 소유자를 도와줘야 돼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지. 심지어 그러면은 걔한테 겁도 먹잖아 그 시도는. 죽을 때까지 인간이 기다려야 너무 무섭다. 쥐가 먼저 죽겠다. 하긴. 그래서 그 이후에 라이토 편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사유는 결국에 노트를 넘겨주고 돌아왔지만 약간 정신이 이상해져갖고 계속 요양원에 휠체어 타고 다니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나중에 어디 상태. 뭐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 뭐 별장 그랬어요? 같은데? 아, 웃겨. 네. 잘 안 나와요. 그 그냥 이후로. 잠깐 한 두 컷 정도의 요양원에 있는 걸로. 되게 처음에 기대감 주잖아요. 시작할 때. 2부 시작할 때쯤에는 저렇게 예쁘게 컸나 막 이러면서 맞아. 마츠다가 반했나? 맞아요. 네, 그런 장면 나와가지고 뭔가 역할을 해야겠는데 혹은 야 뭐 새로운 여자 캐릭터 등장? 막 이렇게 약간 기대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또 같은 피니까 또 모르잖아요. 라이트랑 같은 또 피니까. 천재 뭐 아닌가 다른 또 싶어서. 재능이 있었다고 하면 또 우리가 또 있는 줄 알아야죠. 어떻게. 아니면 여동생이 갑자기 정의감이 발동돼서 그렇지.
그런 것들 키라를 잡는다고 한다던가. 사실 아니면 뭐 오빠 유지를 잇는다던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작품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 사유랑 그 라이터 엄마라고. 라이터. 남편 죽어. 뭐. 아들 죽어. 맞아. 근데 아이고, 다른 등장을 것들. 해서 감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불행하다는 생각 우리가 못 국가 하는데. 유공자 됐겠다. 그게 좋아요? 아니 좋진 않은데. 아니, 진짜 현실적으로. 결국엔 야가미 국장이 야가미 차장까지 되던가요? 네. 왜냐면 청장까지 되는 건 아니고 차장까지 차장. 되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고위 공직자의 아내가 된 건데 가족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지. 아이고 연금은 받겠지. 연금 받죠. 그게 중요한 이야기지. 네. 다 죽었는데. 맞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공감했어요. 근데 그거를 네. 보여주는 장면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아마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런 상황에선 살아남은 사람이 제일 불행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라이토는 이거 미래를 예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노트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발각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노트 소유권을 포기를 하고 그렇지만 기억을 잃으면 안 되니까 미사의 노트를 이제 조금 몸에 지녀서 이제 기억은 유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미사를 통해서 키라를 움직여서 노트를 라이토 아빠한테 전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내가 원래 그냥 가만히 냅뒀던 거는 노트가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냥 냅뒀던 건데 이게 지금 악인의 손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노트를 보내서 그 수사본부가 노트를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누군가를 죽여야 멜로를 죽여야 되는 거였죠. 멜로를 죽여야 되는데 이게 눈이 있어야 죽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눈을 거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마츠다가 아닐까라고 라이토는 예상을 했었는데 마츠다가 나섰지만 거기 예상치도 못하게 그 야가미 국장이 내가 눈 거래를 해서 멜로를 죽이겠다라고 나서면서 라이토가 그 예상을 못했었나요? 네. 그건 처음이네.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 못했는데 뭐 막상 또 한다고 그랬을 때 별로 감정의 동요는 없어요. 그냥 누군가는 어쨌든 눈을 가져야 되니까. 지금까지 연기 되게 폭풍 연기 잘했는데 그렇게 오버해서 연기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상 못한 건 그게 또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요. 그러니까 2부 들어서의 라이토는 좀 뭔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다 자기 예상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줬는데 네. 이걸 예상을 못했다? 이것도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빠라서 그랬나? 근데 여기서 또 놀라는 것 같이 보이긴 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아빠는 가면 안 돼요라고 한 번 만류를 하기는 해요. 맞아. 아빠는 못 죽이실 거잖아요. 결국에 사람을 죽여야 되는 순간이 오면 못 쓸 거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그 야가미 국장이 그렇게 말하죠. 할 수 있다 하고 13일 동안 안 줬고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라이토는 그게 아니란 걸 알지만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자기가 또 탄로가 나니까 가만히 갈 수밖에 없었던. 또 그거는 또 예상을 했네 결국. 네. 그 움직임을 못 적을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건 그렇죠. 멀리 그런- 보면은. 근데 한국 드라마였으면은 막 진짜 울고 불고 뭐 아버지 안 돼요. 땡판 치고 뭐 했을 텐데. 그 옆에서 마치다가 얼마나 그 기분이 안 좋을까. 뭐 나보러 죽으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야. 오버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잘했어. 또 이게 지금 당장 눈을 거래를 해버리면 그쪽에서 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을 거래를 했으니까 그 사람이 봤을 때 수명이 안 보이면 그거는 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들통이 나기 때문에 임박한 순간이 가서 거래를 하기로 하고 일단 복잡해. 네, 야가미 국장 팀이 이제 멜로를 쳐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 라이토가 좀 무섭게 느껴졌던 장면에서 장면에서. 그래도 아버지인데 별로 동요가 일단 별로 없었고 아니 뭐 그러리라는 거 그게 오히려 라이토답다고 해야 되나. 그건 라이토는 감정이 없는 애 같아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죠. 그 멜로를 쳐들어갔는데 라이토가 예상한 대로 멜로랑 그 아버지랑 맞닥뜨렸을 때 결국 아버지가 이름 못 써요. 야가미 국장이. 너 뭐 조용히 따라오면 죽이진 않고 체포를 하겠다. 근데 멜로가 당신은 여기 들어오는 순간 나를 죽였어야 됐다 얘기를 하고 그 옆에 이제 좀 쓰러져 있던 사람이 소우야. 소우처럼 갑자기 일어나서 총을 쏴서 야가미 국장이 죽게 되죠. 근데 그때 너무 웃겼어. 그것도 좀 그랬어. 왜? 그래요? 뭐 단순한 트릭이잖아요. 죽은 척하고 있는 거. 그건 사실 적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캐릭터를 배치했기 때문에 못 적는다. 뭐 이런 거 하나가 이제 전제가 있고 뭐 그다음에 한 거니까. 너무 웃겨. 그 계속 써야지 왜 안 써? 너무 웃겨. 죽여야지. 스펠링은 다 가르쳐 줬으니까.
스펠링이나 이런 거 다 가르쳐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스펠링을 다 그 얘기할 시간에 사실 적었으면 네. 멜로는 해결을 하고 갔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도 살 수 있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걸 못 썼기 때문에 죽었나 거기서? 누구? 야감이요? 야감이. 총 맞고 왔는데 죽지 않나요? 안 죽었잖아. 걔네 아빠 어떻게 죽지? 기억이 안 나네. 진짜 기억이 안 나, 이분은. 아니 그때 총 맞고 죽지는 않는데 그래요? 은퇴하던가 그러지 않나? 아, 그랬나? 아니 근데 걔네 아빠 어떻게 죽지? 나 진짜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안 난다. 야감이 소이치로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로 죽이지 못하고 역습당해 죽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것 같아. 그 폭탄을 터뜨리잖아요, 그 멜로가. 야감이 국장, 야감이 타이치인가 보다. 전 라이토, 그러니까 아빠가 소이치로, 병원으로 야감이 소이치로요. 소이치로. 네. 아빠가 병원으로 이동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미안하구나. 결국 난 그 녀석을 죽이지 못했어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아빠가 죽으면서 라이토를 봤는데 수명이 보이니까 그래도 너가 범인은 아니었구나 하면서 안심을 하면서 눈을 감죠. 맞아. 문제 기억난다. 네. 문제 기억난다. 맞아. 그렇게 눈을 맞아. 감으면서 맞아. 그래도 그러면서 약간 완전히 혐의를 벗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뭐 나중에 사신이 그래도 아들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알고 죽었으니까 행복하게 맞아, 산다고 할 맞아. 수 네, 있구나. 맞아요. 뭐 나름 행복하다, 이런 뭐 얘기. 그럴 수도 있는. 근데 직접적인 사인을 제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마츠다랑 이런 애들은 왜 이렇게 분노를 했을까요, 뒤에? 그러니까 뒤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네. 라이토가 마치 이제 그 아버지의 죽음을 아버지를 방조했다는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마치 아버지를 얘가 죽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분노를 하는. 만약에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 네가 킬한데 네 아버지가 그런 사달이 났으면 멜로를 좀 네가 죽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치면? 근데 멜로를 봐야지, 뭐. 봐야 죽이지. 그러게. 그리고 사실 뭔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자백을 하면 그럴 리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라이토가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죽인 이런 페르나는 아니었다는 네, 거죠.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방조한 건 사실이고 그거를 발판으로 작전을 짰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렇죠. 아버지가 아마 죽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작전을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이름을 못 쓸 것까지 알고 있었다면은 당연히 이제 그 반사적으로 이제 죽었겠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분노한 게 아닐까? 내가 질문해놓고 내가 답을 찾네. 어쨌든 약간 여기서 승리자는 니아였던 것 같아요. 이걸 다 보고 있으면서 그렇죠. 뭔가 노트에 대한 것도 없고 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것도 알고 그래서 이런 말을 이대 엘은 너무 웃기고 키라는 너무 움직임이 많다고 하면서 라이토를 약간 키라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와중에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부통령이 키라를 인정을 하게 되고 중간에 또 이렇게 마츠다가 또 그런 키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자기는 키라를 악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약간씩 키라를 인정해 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라이토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키라가 세상을 지배하면 키라가 정의가 되는 거고 키라를 붙잡으면 키라가 악이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약간 그냥 그 정의의 상대성? 물론 지금은 약간 라이토가 거의 악이 돼버렸지만 이렇게 붙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 정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키라가 세상을 지배하면 키라가 정상인 거고 키라가 그쵸. 붙잡히면 정의보단 키라가 정상. 비정상인 거다라고는 확실히 말할 수 네. 있을 것 그 역사가 뭐 승리자의 역사라고 네, 역사가 항상 하는 아니까. 그런 거랑 똑같고 짝패에도 나오는 명대사 있잖아요. 이긴 놈이 강한 게 아니라 강한- 오래가는 놈이 강한 거다 뭐 이런. 이방수가 했죠, 그 대사. 저런 얘기도 있잖아요. 가장 훌륭한 도둑놈, 가장 큰 도둑놈은 나라를 훔치는 놈이다. 어디서 정확한 나왔죠, 얘기는 그게 아닌데 아무튼. 그 왜? 관련이 있나요, 여기? 마츠다 아무튼 이게 권력을 아예 그냥 휘저어버리면 맞아요. 그렇지. 더 이상 도둑놈이 아니다. 맞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만 명을 죽이면 역사를 바꾼 영웅이 맞아.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 명대사죠. 네. 자꾸 마츠다가 키라가 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 키라가 나오고 나서 범죄율이 확 줄었고 전쟁도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약간 키라를 인정하기.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방송도 나오잖아요. 키라 왕국? 맞아요. 그 쌈유 쌈마의 방송. 거기서 이제 그 PD 데메가와? 데미가와 데미가와. 데미가와가 아주 그냥 되게 중요한 인물로 나오잖아요. 무슨 메신저로. 그래서 뭐 제보를 해주면 그걸 뭐 방송을 하겠다고 했나요? 그래서 막 제보도 받고. 키라를 방해하는 어떤 인물들의 제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니아는 그 SPK에 속해 있는데 부통령이 키라를 인정하고 나니까 여기에 실망을 하고 공식적으로는 SPK를 해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움직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다음에 멜로가 또 SPK에 속해 있는 그 리드너라는 요원을 통해서 니아를 만나러 오게 되죠. 니아가 약간 일부러 흘렸었던 자기의 사진 같은 거를 회수를 해가고 대신에 데스노트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몇 개를 가르쳐 주는데 그중 하나가 노트를 가진 자는 사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규칙 중에 가짜가 있다. 근데 그게 어떤 규칙인지는 말해주지 않는 거. 자기가 실험을 해보긴 했지만.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니아가 라이토 본부에 전화를 걸어서 라이토가 키라일 수 있음을 다들 듣는 상태에서 대놓고 약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그 본부 내에서의 그 혼란을 유도를 하는. 라이토의 어떤 위치나 그런 걸 흔드는 거니까. 네. 그리고 특히 자기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규칙 중에 가짜가 있다면 그 13일 규칙이 가짜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결국 그게 가짜면 미사와 라이토가 감금됐던 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약간 동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수사를 하자고 제안을 해요. 근데 그 본부가 잠깐 멈춰서 우리끼리 회의를 해보고 다시 얘기를 해주겠다. 난데없는 리크루트. 네. 그래서 잠깐 그 엘과의 대화를 멈추고 나가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다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얘가 멜로랑 어떤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고 뭐 하니까 일단 같이 수사를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해서 본부가 거절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와중에 멜로는 갑자기 모기한테 전화를 해서 모기. 네, 그 모기라는 떡대 좋은 미사 회사의 매니저 역할을 했었던 모기한테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니아가 있는 그 건물로 보내서 니아한테 신문을 하도록 맡기죠. 그래서 핸드폰을 켜놔서 그 신문 내용은 자기가 들을 수 있게 상황을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니아가 신문을 막 하는데 모기는 정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요. 니아하니까 저거 그랜라간밖에 생각이 안 나. 니아 팬이셨죠. 니아 완전 팬이었잖아. 니아. 그래서 그렇게 모기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밖이 시끄러워져요. 근데 보니까 그 PD 그 아까 그 데메가와 그 PD가 헬기를 타고 갑자기 나타나서 예, 그래서 키라를 지지하는 동지 여러분 이러면서 반역자다. 이 니아가 반역자다 이렇게 해서 그 SPK를 치자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끌고 들어와서 약간 그러니까 니아를 압박을 한 건데 이것도 사실 라이토의 어떤 작전 중에 하나였잖아요. 키라를 그죠?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키라로 행사를 해서 데메가로 하여금 이제 그런 일을 벌이도록 한 건데 그래서 사실 저기 니아가 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에리자 키라다. 안 그러면 누가 그 장소를 알겠습니까? 근데 또 여기서 니아가 돈이 되게 많다는 게 밝혀지는 게 여기서 이 상을 어떻게 타개를 할까 궁금했는데 돈을 뿌려버려요. 얼마를 뿌렸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이렇게 그냥 하늘에서 지폐가 날리는 것도 아니고 1달러짜리야? 네. 뭉치가 날려 뭉치가 돈다발이 100달러짜리. 100달러짜리. 그래, 100달러짜리 100달러짜리. 뭉치가 막 날리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라이토가 젠장 돈으로 군중의 눈을 현혹시켜서 막 이러는데 대자가와 역시도 약간 키라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 마음이 막 진짜 좋아하는 대자가 대자가가 아니라 대자와 홍차 음료. 저 대자와 좋아합니다. 홍차 음료. 밀크티. 네, 그래서 돈에 또 현혹이 돼서 니아가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주는. 그래서 니아네 그 본부 사람들이 되게 안전하게 도망을 치는. 네. 이제 그게 9권 끝에서 10권 초반까지의 얘기. 네. 헷갈려. 2부가. 너무 헷갈렸어. 헷갈려. 일부를 애정을 안 갖고 봤나 봐요, 다들. 나도 헷갈리는 부분은. 그랬나? 이렇게 헷갈리. 재미있는 부분 같은 거나 뭐 인상 깊었던 부분 이런 거 뭐. 여기서는 그런 건 없었는데 약간 니아랑 멜로가 너무 성향이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멜로는 너무 좀 충동적인 느낌? 그래서 결국 끝까지 남지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했던. 거의 무슨 2인자의 무슨 발악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니아는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가지고 뭐 노트를 전해달라 이렇게 말로 시작을 하는데 멜로는 무조건 납치 먼저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네. 행동파. 네. 좋지 않아요? 전 그런 점에서는 괜찮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게 심리 게임이었는데. 네. 결국 그래서 노트를 탈취하는데 성공하잖아요. 맞아요. 비행기 하이제킹 해가지고. 무슨 로켓을 사서 막. 노트를 묶어갖고. 근데 저기 멜로가 남자죠. 남자예요? 저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 아니야? 남자 맞아, 남자. 그러니까 봐봐. 여자라고 생각했잖아. 지금까지도. 네.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게 맡았는데. 남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처음에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왜? 생긴 게 좀 여자 같아요. 그런가? 네. 머리 때문에? 머리도 그렇고 좀 생긴 게. 네, 생긴 것 자체가 아, 약간 맞아. 표정이 단발을 하더라도 최양락 같은 같은 느낌. 단발이 있는가 하면 거기는 되게 여자같이 나오잖아요. 네. 그 맞아요, 바지도 쫙 달라붙는 거 입는데 라인이 이게 이쁘던가요? 그 선이 여자. 남자 선이 아니야. 어리잖아. 그래서 그런가? 네. 하긴 저기 설정집 보면은 라이터하고 네. 되게 말랐어요. 말도 안 되게 맞아. 말랐어요. 맞아요. 뭐 179에 179인데 57이었던가? 50몇 킬로야. 멸치네. 진짜 멸치네. 와.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되게 진짜 어. 비실비실한 느낌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중학교 무슨 테니스 챔피언이고 그러니까 좋은 몸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렇네요. 것들이 이룬 사람인 거죠. 남자가 이렇게 막 크롭티 이런 거 입으니까 이렇게 막 배꼽 드러나는 거 이런 거 입으니까 이상하지 이거. 에이. 근데 원래 이상해. 남자가 이런 거 많이 맨날 있잖아. 반 그래, 초콜릿 봐봐. 그것만 먹고 있고. 맞아, 맞아. 아 그리고 약간 못생긴 여자 같아. 예쁜 여자 아니고. 뭐 눈이 이렇게 좀 찢어진. 네. 못생긴 여자 같이 생겼어. 저는 약간 나중에 든 생각이 이게 엘이 굳이 한 명을 고르지 않고 두 명을 냅뒀던 게 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고 행동력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신중함. 심중함이나 지력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두 사람이 나눠진 게 아닌가 역할이 그래서 일부러 한 명을 고르지 않고 후계자로 두 명을 골라놨던 게 아닌가 둘 다 시덥잖지 않았던. 그렇겠죠 자기한테 못 둘 다, 미친다고 나만은 못하는. 나만은 무생가에 힘들어요. 둘이 합쳐도 나만도 못하다 어쨌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둘을 뽑았기 때문에 애를 못한 거를 이 둘은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그쵸. 나오잖아요. 목숨이 두 개니까. 그래서 그래, 맞아. 그러네. 이렇게 그게 볼 수 굉장히 또 있을까? 중요한 포인트가 그래, 될 수 그 있죠. 게임도 아니고 목숨이 두 개였어. 결국에 엘이 졌던 거는 목숨이 하나였고 그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엘이 그간 어쨌거나 뼈 빠지게 조사한 것들을 뭐 니아나 멜로는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었을 맞아요. 테니까. 아니 근데 기록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비교적 또 쉽다고 할 수는 없는 게 3년인가가 지난 후의 얘기잖아요. 네. 그 동안 엄청나게 3년 조사를 동안 했겠지. 모았겠지만. 예, 그 엘이 사실 활동했던 시기가 3년은 남지 않았나? 고3이 대학 가서 그렇겠네요. 3년 넘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나름 안 보이는 데서 작품 밖에서 고생을 했겠지. 작품 밖에서. 예, 열심히 뭐. 고뇌의 시간을 보냈겠죠. 자료 모으고 인터넷 엄청 하고 막 댓글 다 읽어보고 그러면서 추리하고. 댓글 다 예. 그래요. 근데 저기 뭐야? 여기 보면 키라 왕국 이런 방송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잖아요. 네. 키라가. 음.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키라를 지지하셨을 것 같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키라파였을까? 아, 키라파이냐. 저는 처음에는 네. 오히려 좀 동조할 수 있는 게 뭐 범죄자들이 죽어나가고 뭐 이러면 네. 약간 그래도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 와서는 좀 반발이 들지 않을까. 또 대다수가 약간 키라를 지지하고.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막 종교 집단 같고. 네, 약간 그러면. 그래서 네. 이때는 좀 약간 오히려 좀 이상하긴 좀 해요. 이상하게 네. 느끼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도 있는데 네. 왜 이렇게 과격한 키라 그러니까요. 신봉자가 된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그건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약간 테러 집단 같은 느낌이 들고. 거의 이제 사이비 그 종교단체 같은 네, 그런 네. 느낌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게 소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꽤 많은 그렇죠. 그 키라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뭐 최고 76% 나오고 뭐 이 정도니까 이거 굉장히 광신도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잖아요. 이게 꼭 바람직하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뭐 키라파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좀 사이다다라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약간 키라가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 죽이는 것도 봤으니까 그러니까 공개가 됐잖아요. 어쨌거나 뭐 언론을 통해서든 뭐든 그러면은 쟤는 내가 봤을 때 지한테 반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저 칼날이 언제 나한테 돌아올지 맞아요. 모르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나는 키라가 이상한 데라고 굳이 막 대놓고 다니면서 뭐 표적이 되진 사실 않았겠지만 그러긴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작품 내에서도 그런 식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뭐 침묵 정도 하면서 계속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고는 있었겠죠. 뭔가 조금이라도 나쁜 짓을 했다.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무섭긴 그런 한데. 자체가 친인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 사회가 있는. 절대 정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마치 처음부터 이제 기획했다는 듯이 히라가 사라지고 난 후의 세계에 대한 언급이 뒤에 나오긴 하지만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이렇게 돌아갔다는 맞아요. 식으로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현상이긴 했지만 결국 그거 가지고 이 전체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뭐 키라 신봉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정의로움이나 대의 이런 걸 꼭 생각해서 조인했다기보다는 뭐 키라가 가진 힘 자체에 이끌렸다던가 아니면 뭐 오히려 그렇게 하는 편이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네요. 그게 어디 나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죽여달라는 아, 막 그 번외편. 그 노인들이 네. 번외편. 번외편이죠. 번외편 보면은 일본이 평균 수명이 1위였는데 7위까지 떨어졌던가요? 몇 위까지 떨어져가지고 그게 바로 키라가 고령화 사회를 우려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이 많은 사람 65세 이상을 막 죽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거를 또 60세로 낮추고.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그런 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막 견제하고 감시한 다음에 뭐 자기가 알게 된 나쁜 사람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자기한테 피해를 끼친 나쁜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죽여달라고 뭐 이렇게 보낸 사진이랑 이름이랑 그 사람 범죄 내역 이렇게 막 해갖고 또 고발한다던가 뭐 의뢰 청탁 같은 것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인가? 그 악행이 진짜인가를 가리는 어떤 뭔가 또 필터링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복잡해요, 이제 그것도. 그죠? 네. 그러면 그 키라를 위한 어떤 공무원 조직 같은 그리고 뭐 종교도 있어야 되는 건데. 뭐 공산당도 아니고 뭐 오호 담당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재판 이게 더 좀 좀 말도 안 되는 디스토피아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쨌거나 남한테 이렇게 걸릴까봐 그러니까 꼭 키라한테까지 안 걸리더라도 그런 게 있으면 서로 이렇게 눈치 보고 한다고 뭐 좀 조심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결코 정상은 아니니까. 그렇죠. 거기도 계속 나오는 게 공포를 통해서 이렇게 지배를 하는 게 과연 그러니까. 정이냐 이런 질문들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뭐 가정을 다룬 뭐 작품들 꽤 많이 있잖아요.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 타나토노트 같은 거 보면은 사후 세계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쁜 짓을 안 하게 됐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냐라는 이제 반문이 나오기도 하죠. 그냥 아무 집에 들어가서 막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못해. 자기가 이제 어떻게 지옥 갈까봐. 이게 과연 정상적이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악행을 하면서 이 사회를 되돌리려고 하는 뭐 그런 움직임도 나오는데. 그럼 그 냉장고에서 물건을 뺏어간 사람은 지옥에 안 가요? 아니 이제 그 사람 각오한 거죠 이제. 난 갈 거야. 뭐 남대로 해. 가는 대신에 여기서라도 좀 편하게 지내자. 내 멋대로 하자. 그런 지옥 이런 거는 정당방위가 지옥이 아니라 거기 환생이었던 것 같은데 하도 오래돼서 생각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 이게 결코 옳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선을 강요한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토피아 세계를 그린 SF 작품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자각한 사람만 그 소수만 정의를 위해 싸우는데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여기서 이 작품에서도 그렇잖아요. 니아하고 몇몇만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고립이 점점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악질 반역들을 없애야 된다 달려들고 이런 상황이니까. 냄비. 어쨌든 뒤에 내용이 더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그러면은 데스노트 대망의 완결까지 얘기를 다뤄봅시다. 네. 끝낼까요? 데스노트 대망의 완결.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쭉.歩き続け